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 이후부터 1948년까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갈등에 관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6에서 81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목차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945년 12월에 개최가 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두 번째는 46년 3월에 진행이 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세 번째는 46년 7월부터 진행이 된 좌우합작운동, 네 번째는 유엔에서 결정이 된 남한만의 단독선거, 마지막 5번째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입니다. 그럼 먼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관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외무장관은 두 글자로 외상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 영소의 외무장관들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 회의의 이름이 여기 타이틀 그대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불리고요. 다른 말로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국제 문제가 논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개인 우리 한국의 문제도 다뤄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정부 수립 방법이 논의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미국과 소련이 각자 다른 의견을 제출하게 되거든요. 먼저 미국은 신탁 통치 이후 정부 수립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탁 통치라고 하면 믿을 신자에 맡길 탁자, 다른 국가에게 우리나라의 통치를 믿고 맡기는 통치, 이것이 바로 신탁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유엔이 판단했기 때문에 유엔 감시하에 유엔이 지정한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믿고 맡겨서 통치시키는 이 방식이 바로 신탁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신탁 통치 이후에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소련은 임시정부를 먼저 수립하고 난 다음에 임시정부와 함께 신탁 통치를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문제에 관한 이 회의의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반도에 이 민주주의에 기반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이것이 먼저 결정이 됩니다. 민주주의 기반에서 임시정부를 먼저 수립을 하고 나중에 정식 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회의하는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임시정부 수립을 협의하자. 이 두 번째 결정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최대 5년간의 미국, 영국, 중국, 소련에 의한 이 신탁 통치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듯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 소식이 우리나라에 전해지는데 이 소식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인데요. 요약본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창설한다. 두 번째는 이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회의하는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들고요. 세 번째는 한국에 대한 5년 이내에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하자라는 결정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미국과 소련의 주장과 우리나라에 전해진 신문 보도의 내용입니다. 미국은 어쨌든 신탁 통치 이후에 정부 수립할 것을 말했고요. 소련은 임시정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임시정부와 함께 이 신탁 통치를 논의할 것을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 소식이 잘못 전해지게 되거든요. 자,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고 소련의 구실은 3.8도 분할 점령이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 이 소식이 우리나라에 딱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나타난 일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좌우의 대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좌익과 우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좌익, 우익은 여러분들 냉전 체제에 나누어진 정치 패러다임, 정치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좌익들은 왼쪽 날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세력들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익은 여기에 반대로 반공산주의를 주장하거나 민족주의, 우리 민족의 발전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좌익과 우익이 이런 세력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대립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 국내에 전해지게 되는데 아까 본 대로 소련이 신탁 통치를,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보도, 오염된 보도, 오보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의 전체적인 내용, 우리나라의 임시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라는 내용보다는 이 신탁 통치 실시가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우익, 좌익, 그리고 중도 세력들, 가운데 있는 중도 세력들이 각각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먼저 우익입니다. 김구, 이승만 이런 우익 세력들은 신탁 통치가 한국의 자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제2의 식민 통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반탁 운동입니다. 이렇듯 우익계열은 반탁 운동을 전개했고요. 그 다음에는 좌익입니다. 자, 박헌영 이런 좌익 세력 등은 처음에는 반탁 운동을 전개되게 되는데 나중에 회의 내용이 진짜 본질적인 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신탁 통치가 주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쨌든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게 우선이고 최대 5년이다. 그에 따라서 나중에는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찬탁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익과 좌익의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는 중도입니다. 중도 좌파였던 요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미소공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신탁 통치는 나중에 논의하자고 주장을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우익, 좌익, 중도 이렇게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한국인들은 격렬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광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듯 혼란한 정국이 진행이 됐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일부 친일 반민족 세력들, 이른바 친일파들은 반탁 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반공 세력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군정 시기 이 친일 세력들을 그대로 기용합니다. 경찰이나 관료나. 왜냐하면 미군정 입장에서는 이 한국의 통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제1의 목적이지 친일파 처단은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일 경찰, 친일 관료들을 그대로 기용을 하는데, 그러면 친일파들은 살아남으려면 미국의 편을 들어야 되고 미국은 공산주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철저한 반공투사로 변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신탁 통치를 둘러싼 한국인들의 대립인데요. 왼쪽에는 우익 세력, 오른쪽에는 좌익 세력 각각의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가지고 두 번째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 회의가 개최되게 된 배경을 보면 아까 봤듯이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언급한 대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러한 회의가 개최되게 되는데 서울 덕수궁에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46년 3월에 개최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격렬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먼저 여기서 보면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정당과 사회단체의 범위, 어떤 정당과 사회단체를 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과 소련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먼저 미국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 포함을 주장하게 되고요. 자, 소련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정당과 사회단체만 참여시킬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자, 대체로 반탁하던 사람들은 우익 세력이죠. 대체로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자유주의,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소련 의견대로 됐다가는 이런 우익 인사들이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참여에 대거 탈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미국은 모든 단체, 찬탁단체든 반탁단체든 다 참여시키자 주장을 하고요. 소련은 이러한 찬탁 세력만, 이 좌익 찬탁 세력만 참여시켜야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찬탁은 좌익 계열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하는 세력만 오라고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되고 무기한, 기한 없이 나중에 휴회가 되게 되거든요. 밑에 보시면 신문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소련 측은 즉 모스크바 협정에 반대한 조선의 정당을 임시정부로부터 제외하라는 요구를 신타통치 반대 운동에 대항했다. 반탁 운동 빼고 좌익 계열을 위주로 받아들입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미국 측에서는 소련의 요구는 의사표시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것이라고 반대하다. 이에 이르러 위원회는 몇 주간에 걸친 회의 끝에 지난주에 서울에서 결렬되었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46년 7월부터 전개가 된 좌우 합작 운동입니다. 그 배경을 보시면요. 아까 보듯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고 무기한 휴회가 되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이 전라도 정읍에서 어떤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읍 발언입니다. 46년 6월에 정읍 발언이거든요. 그 핵심 요약 내용을 보면, 통일정부 수립이 어렵다면, 남한과 북한이 합쳐진 통일정부 수립이 어렵다면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남한만의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승만의 정읍 발언 내용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기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나는 통일정부가 생기길 바라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나도록 세계의 여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들도 결심하세요 라고 하는 정읍에서의 발언, 이 정읍 발언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주장하는 세력 또는 통일 정부를 주장하는 세력 간의 극심한 대립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가지고 여기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 이런 계열들이 모여 가지고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도 좌파 계열이 이 여운형,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부주석을 지냈고 과거 신한청년당에 활동을 했었던 중도 우파의 김규식, 자, 이런 사람 등이 모여가지고 이 중도 세력을 중심으로 좌우 합작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통일정부 수립운동이 전개되게 되거든요. 이렇게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이 되게 되니까 각각 정당과 세력과 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표시하게 되거든요. 먼저 미군정은 여기 만들어진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중도 세력들을 이 미군정의 팀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소련과의 협상에서 우리는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원해서 통일정부 수립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소련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원하게 됩니다. 한국인의 지지를 얻고요. 그리고 또 김구, 이승만, 한국민주당 등의 우익 세력과 그리고 박헌영 등의 좌익 세력은 여기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담은 원칙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좌우합작 실원칙입니다.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되게 되는데 그 핵심 내용은 토지개혁 그리고 또 친일파 처벌 등에 관해 좌우익의 의견을 절충한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좀 이따가 볼 건데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김구와 미군정은 지지하는 의견을 표시했고 이승만은 좀 이론적인 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국민주당은 반대를 하는데 왜냐하면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유상, 보상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땅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또 돈을 받고 주면서 또 땅을 분배하는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자, 좌익 세력들은 무상몰수, 그냥 국가나 정부나 이런 주요 단체가 땅을 보상 없이 몰수하고 또 대가 없이 나눠주는 이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에 또 친일파 즉시 처단을 주장했기 때문에 또 여기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가서 이 원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1번 보시면요. 자, 모스크바 3상회의, 즉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따라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세 번째는 몰수, 유상매입 등으로 토지를 회수하여 농민에게 무상 분배할 것. 자, 여기서 극명한 한국민주당과 박헌영 등의 이런 좌익 계열들이 의견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친일 민족 반역자를 새로 구성될 입법기구가 심리 결정하여 처벌할 것. 여기서 좌익 세력들은 즉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렇듯 내용들이 있으니까 자,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 좌우 합작 운동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적극적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겠다라고 하는 이 트루먼 독트린이 47년도에 발표가 되고요. 이렇듯 그 결과 냉전이 진행되고 심화되면서 자, 미군정이 지지를 이 좌우 합작 운동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자, 여운형이 47년 7월에 구구 세력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우 합작이 중단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규식 등은 좌우 합작 노력을 쭉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좌우 합작 풍자 만평인데 중도 합작, 좌우 합작인 여운형, 김규식이 서로 손을 잡고 있고요. 중도 세력. 여기서 극좌 세력과 극우 세력이 붙지마라고 하면서 끌어당기고 있는 만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유엔의 남한 단독 선거 결정입니다. 자, 유엔의 국제연합단체라고 할 수 있고요. 먼저 이러한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되게 된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2차 두 번째 미소공동위원회가 47년 5월에 개최되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성과 없이 결렬되게 되니까 미국이 더 이상 안 되겠다. 1차, 2차 미소공동위원회 다 열었는데 결국은 합의점 찾지 못하니까 이 문제에 유엔 너희가 조금은 회의해달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문제를 우리 유엔 총회에다가 유엔에 속한 각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유엔 총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한국 문제가 논의되게 됩니다. 자, 소련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결정에 대해서 요거는 위반이라 하거든요. 어쨌든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왜 이걸 네 맘대로 이 유엔 총회에다가 넘기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반발을 이제 불러일으켰고요. 결과가 이 유엔 총회에 소련이 불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러한 총선을 위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선거 진행과 감독을 위해 한반도에 파견되게 되는데 소련이 이러한 위원단의 38도선 이북 방북을 거부하게 돼요. 왜 소련은 이들의 방북을 거부했을까요?
자, 요거는 인구 때문에, 자, 인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의견이 나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한반도가 쭉 있다라고 한번 과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38도선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입니다. 자, 남쪽의 인구가 북쪽의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쪽에 있는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총선에 따라서 이 국회의원의 숫자가 더 많을 거고요.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니까. 그러면 북한에는 이런 국회의원의 숫자가 적을 겁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많은 남한 사람들, 국회의원이 적은 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정부를 수립하려고 할 때 당연히 남한에서 유리한 입장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통일 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소련 입장에서는 남한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세력이 더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위원단의 38도선 이북 방북을 거부하게 돼요. 그 결과 이제 유엔 총회 결정 사항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유엔 총회보다는 낮은 단계 이 유엔 소총회에서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의 총선거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총선거, 줄여서 총선이라고 하는데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거, 자 대선은 대통령을 뽑기 위한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국회의원을 먼저 뽑고 난 다음에 이 정부를 만들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 선거 가능한 지역은 어딜까요? 바로 북한이 아닌 남한. 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48년 5월 10일에 진행이 될 50 총선거의 진행이 예정 결정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유엔 소총회 결정 사항에 따라서 이제 남한만의 단독 선거, 남한만의 단독 정부, 남한과 북한의 분단, 이제 통일정부 수립이 이제 불가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48년 4월에 남북 협상입니다. 협상을 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자, 50 총선거,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게 되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김구 그리고 김규식이 자, 38도선을 넘어서서 평양에서 북한 지도부와 김일성, 김두봉 이런 사람들과 남북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 미소 군대 철수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하지만 미국과 소련 모두 이 공동성명을 무시했고 유엔도 단독 선거 결정을 철회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우리 통일정부 만들시다고 했었지만 그 뒤에는 자신들도 독자적인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통일정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남한이 먼저 정부를 수립을 해버렸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통일정부를 바랬지만 우리만의 북한만의 정권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으로 이 김구와 김규식이 좀 이용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남북 협상 공동성명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주에서 일어난 48년 4월 3일 일어난 제주 4.3 사건입니다. 자, 요거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주도에서 47년 3월 1일 이 3.1절 기념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통일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개됩니다. 이 시위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뭔가 감독하기 위해 기마 경찰들, 말을 탄 경찰들이 딱 가고 있었는데 어린 아이가 이 기마 경찰 주변에 있다가 이 발굽에 맞아가지고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당시 민중들은 기마 경찰이 어린 아이를 쳤는데 그냥 가버렸네 라고 하면서 막 돌팔매질을 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마 경찰은 아이가 넘어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기마 경찰이 민중들에 의해서 쫓기게 되니까 당시 망루에 있던 또 다른 경찰들이 이거
폭동이다 생각해가지고 민중들한테 총을 쏴버리는 서로 오해가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 한 6명 정도가 좀 아쉽게 또 희생 사망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경찰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에 반발한 제주도 전역에서 총파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미군정이 이러한 사건을 좀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을 탄압하자 미군정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반감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제주도 좌익 세력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가지고 남로당 제주지부에서 이 좌익 세력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48년 4월 3일이기 때문에 4.3 사건이 다 전개가 되게 됩니다. 이들은 단독 선거를 반대했고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좌익 세력들이 우익 세력의 가족들을 살해해버리고 또 이 과정에서 화해가 일어났다가 서로 학살이 불러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너무 억울하고 과하게 학살 희생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공식 통계에서는 약 1만 명 정도가 이러한 군대와 경찰, 우익 단체가 이런 좌익 세력을 색출하겠다는 마음에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다라고 1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무자비한 희생을 당하게 되거든요. 자, 좌익 세력들이 이런 무장 봉기하다가 민가에 숨어들면 좌익 세력인지 순수한 제주 시민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했던 제주 4.3 사건이 전개되게 됩니다. 제주 공항 그리고 또 정방폭포 여러 가지 어른들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막 기관총을 쏜다든지 그런 희생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아쉬운 또 아픔의 이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에서 통일 정부 수립을 하기 위한 노력과 갈등에 대해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는 그 과정과 이후에 이런 재헌국회의 활동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